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민원기라고 합니다. 먼저 오늘 2019년 GGGF 포럼 이 행사를 축하드리고 또 이런 좋은 자리를 만들어주신 우리 곽영길 회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부가 갖고 있는 인공지능 정책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릴 기회를 갖게 된 것에서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 먼저 사례로 본 인공지능, 이게 인공지능이 어떤 분야에 쓰이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 핵심 동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상균 교수님이 아마 오전에 강연하셨던 것 같아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가 어느 상황에 있는지 글로벌 경쟁에서, 그리고 우리의 기회와 잠재력은 어떤 건지, 그리고 그러한 기회와 잠재력에 기초해서 우리가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이 세계의 석학들은 인공지능이 어떻게 우리 세계를 우리 세상이 바뀔 거라고 하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이 책들 AI에 관심이 있으시면 아마 다 읽어보셨을 겁니다. 그 레이 컬주웰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 구글의 그 테크놀로지 디렉터입니다. 뭐 에디슨의 후예라 그러죠. 그러니까 저희 21세기가 낳은 최고의 발명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그 신서사이저 악기를 좋아하시는 분은 그 건반 악기에 컬주웰이라고 적혀 있는 건반 악기가 있을 텐데 그 건반 악기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그 건반 악기를 통해서 그 피아노 같은 건반 악기를 통해서 오케스트라의 소리가 나는 그런 기계를 만든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책 중에 제일 임팩트가 있었던 책이 2005년에 나온 The Singularity is Near라는 책입니다. Singularity라는 말 여기 계신 분들은 AI에 관심 있으시니까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Singularity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인공지능 분야에서 말하면 테크놀로지 Singularity는 인공지능이 그러니까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레벨까지 와서 그 순간서부터 엑스포넨셜하게 그로스를 하면서 어떻게 발전할지를 모르는 단계, 그래서 인공지능이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단계를 Singularity라고 하죠. 컬주웰이 이 책에서 2049년이 되면 그런 세상이 올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49년이 돼서 그런 세상이 오게 되면 인류의 생명이 유한하지 않고, 물론 사고에 의해서 죽을 수는 있지만 어떤 이런 바이올로지컬 트레트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인간이 가질 거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모데우스는 뭐 여러분 제일 잘 아시는 금세기의 천재죠. 유발 하라리가 호모사피엔스 다음에 쓴 책인데, 이 호모데우스를 끝까지 많이 읽어보셨겠지만 이 호모데우스에서 얘기하는 거는 인간 다음에 이제 인간이 만들어놓은 이 휴머니즘이 무너지고 이제 인류를 대체할 기계가 인간을 대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스퍼드의 닉 보스트롬이 쓴 슈퍼 인텔리전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 책이 AGI가 개발되게 되면 인류가 없어질 수도 있다, 인류의 엑스팅션에 대해서 처음으로 얘기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들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이 책들이 주는 메시지의 핵심은 인공지능이라는 게 우리의 삶을 펀더멘탈하게 바꿀 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할 게 없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은, 이렇게 보면 왼쪽 맞죠? 우주소년 아톰입니다. 이게 좀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제가 학번으로 치면 81학번인데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니고 그럴 때 맨날 그 길거리 전파상 앞에서 저 우주소년 아톰 보느라고 집에를 안 들어갔었습니다. 이게 아주 유명한 만화인데요. 휴머노이드 로봇에 관한 만화입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 이 작품이 처음 만들어진 게 1952년입니다. 이 시점에 벌써 로봇에 대한 얘기를 했다는 거죠. 저희가 흔히 말하는 AI란 말이 처음 만들어졌다는 다트머스 썸머 그 워크숍이 1956년입니다. 그 허버트 사이먼이라든지 마빈 민스키 이런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그 다트머스에서 AI란 말을 처음 만들고 AI가 세상을 바꿀 거라 그러기 전서부터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생각들을 인류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 오른쪽에 보시면 이 웨스트월드,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 좀 있나요? 이 웨스트월드가 이제 시리즈 3가 내년에 나옵니다. 시리즈 3가 나오는데 웨스트월드가 2016년에 처음 그 HBO에서 나왔을 때 HBO의 역대 미니 시리즈 시청률을 다 깨버린 프로입니다. 이 웨스트월드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마틴 포드라는 박사가 이제 인조인간 돌로레스를 만듭니다. 돌로레스는 이게 웨스트월드가 어떤 뜻이냐면 인공 서부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 로봇들이 살고 있는 마을인데 그 서부에 인간이 가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죽일 수도 있고, 근데 로봇은 인간을 못 죽이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돌로레스라는 주인공이 죽구를 반복하면서 그야말로 머신 러닝 해가지고 어느 순간 자기가 로봇이라는 걸 깨닫고 그 포드 박사를 죽이죠. 저희가 인공지능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우주소년 아톰은 많이 아시겠지만 항상 인류가 어려울 때 인류를 도와줍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이 발전할 수도 있고 또 반대편에 웨스트월드와 같은 그런 인공지능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은 양날의 검 같은 그런 기술인데요. 현재 세계에서 보면 이 책이 작년도 이제 그 베스트셀러입니다.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인데 카이플리는 그 구글 차이나의 사장을 했던 친구입니다. 구글 차이나의 사장, 그러니까 중국계 미국인이죠. 이 책 번역본 보신 분들 꽤 있을 겁니다. 이 책이 얘기하는 얘기 뭐냐? 이 타이틀을 좀 봐보십시오. AI Superpowers, China, Silicon Valley, and the New World Order. 새로운 신질서가 AI에 따라서 이루어지는데 그 신질서에는 딱 두 나라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슈퍼파워는 딱 두 개라는 거죠. 미국과 중국. 그 The Last는 거기서 경쟁할 수 없다고 이 책에 나옵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바로 저희 동료들한테 전부 다 읽도록 책을 사서 돌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책을 함에 있어서 여기서 나오는 중국과 미국이 갖고 있는 그 경쟁력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책이 없으면 대한민국이 장래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말 냉정한 현실 인식 하에서 정책을 만들어 가지고 이 책을 같이 읽고 또 저희가 이 책을 읽은 것들을 저희 정책을 만드는 데도 지금 많이 참조를 했는데요. 이 책을 아직 안 보셨다면 꼭 읽어보시기를 제가 꼭 권하고 싶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서 있는 시점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중국과 미국 이 두 나라가 AI의 슈퍼파워라고 합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좀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인공지능이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다 설명은 안 드리고 왓슨 같은 거 잘 아실 거고 IBM 왓슨 잘 아실 거고 제가 여기서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프리슨 메디슨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정밀 의료. 근데 프리슨 폴리싱이라고 그러죠. 그 옛날 이게 벌써 오래된 얘기입니다. IBM이 광고를 하면서 IBM 그 기계를 들여오면 그 디트로이트라든지 뉴욕시티 같은 데서 기본적으로 범죄율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범죄가 일어난 시간과 동선 같은 것들을 확인해가지고 그 시간에 경찰이 그쪽으로 가게 만드는 거죠. 이런 기술들이 활용이 되고 있고 이게 외국만의 예가 아니라 저희 과기정통부가 최근에 이제 경찰청과 협력해서 비슷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뭐 금융, 뭐 트랜스퍼와이즈는 잘 아시겠죠? 제가 잠시 그 공직을 떠나서 뉴욕 주립대에서 교수로 있었는데 제가 가르치던 모든 학생들이 저 트랜스퍼와이즈로 송금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은행의 송금 수수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요즘 은행에서 송금하는 사람들은 그 제너레이션이 저 정도 되는 사람들만 하는 거고 다들 P2P로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또 보실 만한 게 그 기사들 이제 언론 기사들 많이 보실 텐데 언론 기사 중에 특별히 뭐 스포츠 기사라든지 금융 기사는 전부 다 AI가 쓰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그 AP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건 전부 다 그렇게 쓰는 거고. 그 아까 호모데우스 읽으셨던 분들 좀 아시겠지만 그 호모데우스 책에 보면 그 AI가 작곡하는 게 나오죠. 바하 음악 작곡하는 거. 그리고 틀어주면 누가 작곡했는지 모릅니다. 그 인류가 얘기하기를 인류와 AI를 바꾸는 기준이 감성적인 부분이라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요즘 AI는 그림도 그리고 작곡도 합니다. 그리고 인간보다 더 어떻게 보면 인간답게 그림을 그리고 작곡을 합니다. 저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 그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인공지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곳에 쓰이고 있습니다. 핀테크, 헬스케어, 스마트 팩토리. 제가 방금 전에 총리님이 아침에 여기 오셨다 가셨을 텐데 제가 총리님하고 월드 스마트 시티 엑스포 행사에 갔다 왔는데 그 스마트 시티를 좌우하는 게 대강 저희가 그 스마트 트랜스포테이션, 스마트 빌딩, 스마트 에너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세 개의 스마트 S에서 모든 기능을 이네이블링하게 해주는 테크놀로지가 AI입니다. AI 없이 스마트 시티가 없죠. 여기 있는 모든 것들, 스마트 홈, 드론, AR, VR, 자율주행차 모두가 인공지능 없이는 구현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 인공지능을 하는 기본 요소가 몇 가지가 있는데 데이터가 이제 요즘 흔히 우리 경제를 갖다 데이터 드리븐 이코노미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의 양이 얼마나 있느냐가 결국 AI 암만 좋은 알고리즘이 있어도 그 알고리즘이
자기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양질의 데이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중요하고, 또 이 연산 속도와 정보의 전송 속도가 빨라야 되는데 연산 속도는 이제 컴퓨팅 파워가 될 거고 전송 속도는 이제 네트워크가 될 겁니다. 우리나라는 잘 아시겠지만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5G 네트워크를 상용화한 나라입니다. 이런 것들이 복합해서 이제 국가의 경쟁력 그리고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이제 발전되어 왔나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아까 딴 얘기는 이제 아까 차성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미래에 어떻게 이것들이 쓰일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스푸트닉 모먼트라는 게 있습니다. 스푸트닉 모먼이 어떤 거냐면 그 미국에 이렇게 과학 기술이 발전하게 된 동기는 미국 자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아니라 2차 대전에 이기고 나서 미국이 정말 자기네 기술에 대해서 아주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 맨하탄 프로젝트를 통해서 원자탄을 만들고 그 원자탄을 통해서 두 번 그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떨어뜨린 다음에 세계를 과학의 힘으로 정복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소련이 달나라에 먼저 스푸트니크를 보내죠. 외계 스푸트니크를 보내고 나서 그 시점서부터 미국이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 횟수를 무지무지하게 늘립니다.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DARPA가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근데 AI에 관해서는 제가 아까 그 나트머스 썸머 캠프 얘기를 말씀드렸었는데 1956년이었습니다. 1956년에 썸머 캠프 했을 때 거기 모였던 정말 대가들, 이 대가들이 금방 AI의 세계가 온다 그랬습니다. 그 전에 이제 알란 튜링도 있었지만 인간처럼 생각하는 머신을 만들겠다는 알란 튜링서부터 시작해서 마빈 민스키 이런 친구들이 전부 다 금방 AI가 구현돼서 세계가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60년 동안 흔히 말하는 그 AI 윈터라고 하죠. 그 기간 동안 AI가 약속했던 것들을 구현시키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학자들이 얘기했던 게 구현이 안 됐는데 2016년 이 해가 어떤 해냐면 알파고가 이세돌 기사를 이기는 해입니다. 이 해에 저 알파고가 이세돌 기사를 이겼을 때 그 해에 여러분들 중에 그 와이어드라는 그 잡지를 보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뭐 이쪽에서 제일 사이언스 쪽에 가장 ICT 쪽에 제일 저명한 그런 저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와이어드에 기고된 글 중에서 바둑에서 인공지능이 인간을 이기려면 아직도 10년쯤 필요할 것 같다는 기사가 그때 났었습니다. 근데 알파고가 이겼죠. 그러고 나서 모든 국가들 그리고 특별히 중국이 이때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이게 자기들이 했던 이 바둑이란 시합이 인간이 도대체 기계가 극복하지 못하는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극복한 거죠. 그 이후에 모든 국가들이 엄청난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발전의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는 거죠. 앞으로 더 빠르게 발전할 겁니다. 그리고 저기 뭐 뇌기계 인터페이스라든지 컨텍스트 기반으로 상황을 인지하는 거, 비즈도학은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알고리즘 자체로 데이터를 보면서 자기가 알고리즘을 계속 개선하는 그런 것들이 곧 구현될 겁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디 있을까요? 우리나라 기술 수준을 보면 지금 미국이 100이라고 봤을 때 우리는 81.6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근데 아까 제가 2016년 말씀을 드렸죠. 2016년 이후에 중국이 엄청나게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서 중국의 발전 속도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제 넘어섰죠. 더 빠르게 발전할 겁니다. 지금 뭐 AI에 관한 최고의 기업을 얘기할 때 글쎄요, 뭐 구글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많은 사람들이 텐젠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텐젠트가 갖고 있는 기술력과 데이터의 양이 세계를 바꿀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 인지도가 높지 않은데 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최근의 그 OECD 리포트를 보게 되면 중국 기업들이 갖고 있는 경쟁력이 전 세계 다른 기업들 전체를 합친 것과 비슷합니다. 그만큼 중국의 그 AI하고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파워가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발전돼 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근데 아직 저 정도 수준입니다. 투자 규모를 보게 되면 저희가 많이 늘린다고 늘렸는데 금년에 RN은 3,852억 정도 했고 저희가 내년 예산을 좀 많이 늘려서 한 4,300억 정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AI 스타트업 규모도 저희가 많이 늘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만나보면 뭐 소아랩처럼 괜찮은 기업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가 그 IT SoC 반도체 칩 같은 경우에선 전 세계적에서도 가장 앞선 수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적인 AI 기술을 보면 우리나라 수준은 저 정도입니다. 자,
이 뭐 AI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결국 우수한 인재입니다. 아주 탁월한 알고리즘을 짤 수 있는 우수한 인재들이 중요한데 그 숫자를 보게 되면 전 세계 최고급 AI 인재 숫자를 좀 봐주십시오. 미국이 1,295명입니다. 중국이 2,525명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405명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이렇게 우수한 인재를 만들어내려면 그 교육적 토양이 중요한데 AI 분야 100위권 대학 수를 보게 되면 미국에 54개 교가 있고 중국에 10개 교, 우리나라에 두 학교가 있습니다. 서울대하고 카이스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중국, 미국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저희가 갖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근데 우리만 이게 AI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하고 경쟁하는 OECD에 있는 국가들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앞서가는 미국과 중국도 여기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 계획을 이미 2017년에 만들었습니다. 2017년에 만들었고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이 뭐 여러 가지 화제를 몰고 오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AI 이니시티브 행정명령을 금년 2월 달에 발동한 바 있습니다. 일본도 AI 전략을 금년도에 수립했고요.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AI 섹터들이라 그래서 정보 혼자 못한다. 정보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과 정부가 같이 하자. 그리고 우수한 인재를 키우자는 전략을 만들어서 내놓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을 스와트 분석을 통해서 좀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강점도 있습니다. 그게 데이터가 내재된 각종 정보 시스템을 갖고 있고 제가 아까 5D도 말씀드렸지만 우수한 네트워크 인프라하고 AI 반도체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처럼 기술에 대한 수용성이 높은 그런 국민이 없습니다. 저희가 5G 폰 내놓자마자 저희가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빠른 속도로 지금 소비자들이 수용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보면 전 세계에서 국민 전체 에버리지로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기술에 대한 수용도가 제일 높은 그런 국가가 되겠습니다. 또 기회 요인을 보게 되면 이제 AI 시장은 제가 아까 2016년이 정말 터닝 포인트가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데이터의 집정량은 많이 다르지만 AI 시장 자체가 그 턴오버로 이어지는 시장 자체를 보면 지금 개화에서 빠른 속도로 시장이 커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알고리즘의 대부분이 오픈 소스입니다.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오픈 소스를 잘 활용만 하면 시장에 진입해서 발전할 수 있고요. 그리고 범용 AI 플랫폼 없이도 AI 솔루션을 갖고 얼마든지 진입이 가능한 그런 시장입니다. 약점을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AI라든지 소프트웨어 분야의 기술 경쟁력이 취약하고 전체적으로 양과 질에 있어서 인재의 숫자가 부족합니다. 또 기계학습용 데이터와 컴퓨팅 파워가 부족합니다. 제가 제 카운터파트인 중국의 이제 부부장, 그러니까 중국 차관인 거죠. 그 친구를 만나서 중국이 이제 공공 데이터 거래소도 갖고 있고 민간 데이터 거래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 우리 협력을 하면서 너희 공공 데이터 거래소에 있는 정보는 우리도 좀 쓰고 우리 것도 너희가 좀 갖다 쓰면 어떠니 그랬더니 그게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어려움이 많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한테 가져갈 건 별로 없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걸로 충분하다는 거죠. 저희가 저런 데이터의 양을 늘려야 됩니다. 데이터는 근데 여기 뭐 AI 하시는 분들 또 데이터 사이언스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저희가 꼭 이런 그냥 로 데이터만 아니라 신서틱 데이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율주행차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지금 원천적으로 부족한 데이터의 양을 늘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인더스트리하고 같이 교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컴퓨팅 파워 부족은 상대적으로는 저희가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협 요인을 보면 아까도 보셨지만 기술 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한테 추월당하고 있고요. 또 글로벌 기업들이 플랫폼에 기반한 글로벌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너무너무 많은 데이터를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여러분 매일 활용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 지금 스마트폰 쓰시면서 위치 정보 열어놓으면 구글이 지난 8월 달에 어딜 다녔다고 알려드리지 않습니까? 그 정보들이 다 구글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고업종관 저희가 규제 샌드박스라는 거를 하고 있는데 저희 부처에서 맡아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블록체인도 해보고 모빌리티도 해보고 그러면 이런 디스럽티브한 테크놀로지가 사회 전체의 기존의 질서를 깨는 부분들이 있고 그거를 갖다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녹록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합의를 이뤄가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제가 이제 좀 걱정하는 거는 이 정부 안에서도 여러 가지 다른 가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를 하지만 저희가 글로벌 경쟁에 속해 있고 그 글로벌 경쟁에서 다른 국가들은 너무 빠른 속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는 이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는 시간도 좀 단축할 수 있는 방법들이 같이 모색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가 그래서 어떤 정책들을 갖고 있나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제일 중요한 게 결국 인재입니다. 인재이기 때문에 학부에서는 저희가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저희가 오랫동안 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을 통해서 하고 그 안에 AI 과정을 신설하도록 하고, 저희가 금년에 처음으로 이제 AI 대학원 세 군데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카이스트, 고려대학교, 성균관대학교, 그리고 저희가 추경을 받아서 금년에 2개를 더 선정할 겁니다. 금년에 2개를 더 선정할 거고, 저희가 이제 계속 늘려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2년까지는 20개 학교, 20개 학교의 AI 대학원을 저희가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골 40이 좀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프랑스에서는 그 비학위 과정을 통해서 우수한 인재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데, 저희가 그걸 벤치마크해서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라는 걸 12월 달에 개원을 합니다. 이름은 아마 저희가 바꿀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는 이제 비학위 과정입니다. 비학위 과정으로 2년 동안 이제 공부를 하면서 공부하는 과정에 이제 고용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아주 앞선 기술, 여기가 이제 무학제 무커리큘럼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과제를 던져주고 그 과제를 풀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이제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재 그 카네기 멜론하고 협력해가지고 우수한 인재들을 카네기 멜론에 6개월 보내서 교육하는 과정을 현재 저희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AI 대학과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고, 또 이게 이렇게 새로운 인재들도 저희가 키워내지만 또 한편으로는 재직자에 대한 이제 훈련이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기업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AI에 대한 훈련을 받으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한 600명 정도 교육하고 있는 것들을 앞으로 4개 권역을 더 넓혀가지고 더 많이 하도록 하고, 또 졸업 예정자 취준생 준비 교육 과정이 있는데 저희가 여기서 한 150명 정도 AI 가르치고 있는데 이것도 늘려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술 개발이 중요합니다. 제가 사실은 저희 이제 PM들하고 AI 관련 기술 토론도 많이 하고, 우리나라가 AI 관련 기술 전체를 다 가질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럼 어떤 것들이 우리가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기술이고 또 어떤 분야에서 우리가 엣지를 가질 수 있겠느냐를 토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하고 있고, 결국은 탑다운식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제를 던져주고, 그러니까 미국의 달파에서 하듯이 챌린지 형태로 기술 경쟁을 하기 위해서, 사실 자율주행차 했을 때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지금 구글의 자율주행차 하는 친구들 다 카네기 멜론 팀이 가 있는 건데, 그 달파에서 우승했던 카네기 멜론 팀이 다 구글에 가서 지금 일하고 있죠. 그런 식으로 저희도 아주 난이도 높은 과제를 주고 그 과제 수행에서 1등한 사람들한테 상금도 주고 연구비도 몰아주는 그런 R&D의 경쟁, 이런 것들을 도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앞으로 해나갈 생각입니다. AI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General Purpose Technology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AI 자체로 쓰이는 것도 있지만 모든 다른 분야의 경쟁력을 높여주고 다른 분야의 핵심적 요소가 되는 기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안전하고 관련해서는 공항 출입국 관리 시스템 해서 저희가 같이 하고 출입국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하고 있고, 의료 관련해서는 5G AI 기반의 119 응급의료 시스템을 이게 세브란스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AI SOC 관련해가지고는 5G AI 기반 스마트 SOC를 저희 재작년이군요 벌써. 작년에 제가 제일 힘들었던 일 중에 하나가 그 아연에 이제 KT 화재 났을 때였습니다. 화재 났을 때 저희가 IoT 센서 같은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화재 진압이 늦어져서 저희가 고생을 참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이제 새로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이런 센서를 갖다가 기본적으로 모든 지하 시설들 이런데 통신구만이 아니라 전기 시설, 하수 이런데 전부 다 배치를 하고 그 센싱한 걸 데이터를 모아서 AI 기반으로 해서 문제를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구현하려고 합니다. 이제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반영을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결국은 저희가 맨날 제일 부러워하는 게 어떤 거냐면 실리콘밸리와 같은 생태계를 만드는 겁니다. 사실 실리콘밸리와 같은 생태계는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스탠포드나 버클리 같은 대학이 있고, 또 스탠포드가 처음에 그 학교를 만들 때 엄청난 땅을 갖고 있어가지고 그 땅 안에 이제 기업들이 또 들어올 수 있었고, 또 스탠포드의 졸업생들이 거기서 졸업하자마자 스핀오프해서 기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리고 벤처 캐피탈들이 들어와서 같이 하는 그런, 그리고 로펌까지 그런 생태계를 다른 어떤 나라도 구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거와 비슷한, 그리고 그거에서 좋은 것들은 저희가 잘만 디자인을 하면 공공 부분과 민간 부분이 협력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광주에 AI 혁신 클러스터를 만들 계획입니다. 이게 예타 면제를 받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용섭 시장님도 너무 관심이 많으시고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서 2024년까지 특별히 자동차, 에너지, 헬스케어 이 분야에 있어서 그 AI 연구와 개발, 실증, 그다음에 산업융합 R&D 및 창업까지를 지원하는 클러스터 사업을 진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근데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마켓에서 이제 움직이는 것들이고요. 또 이 마켓에서 이런 AI 관련된 생태계가 잘 조성되기 위해서는 법제도가 정비가 돼야 될 텐데 그거 관련해서 저희가 이게 사실 AI 관련해서는 이 성문법이 좀 불리합니다. AI가 워낙 빨리 발전을 하기 때문에 이게 그냥 그야말로 판례법 중심으로 하는 영미 쪽에서 하기가 쉬운 거죠. 법제도를 안 바꿔도 기술을 가지고 판례를 통해서 바꿀 수 있는데 저희는 성문법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선행 준비를 하지 않으면 기술이 있어도 시장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규제 샌드박스를 하고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이 AI 기반된 사회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그 법제도 정비 방안을 연구하고 있고 또 AI 관련 윤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최근에 이제 OECD에서 그 AI 레커멘데이션을 내놨습니다. 제가 그때 그 OECD 전체 그 AI 레커멘데이션 만드는 거 의장을 했었는데 그래서 뭐 이제 국가들뿐만 아니라 구글, 페이스북, IBM, MS 그다음에 뭐 여기 MIT에서도 하겠지만 하버드, MIT가 다 들어오는 저희가 그 커미티를 해가지고 엑스퍼트 커미티를 해서 이 레커멘데이션을 내놨는데 이 AI라는 게 계속 발전되게 돼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AGI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그리고 AI가 스스로 자기 결정을 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누가 검증을 할 거고 만약에 하나의 사태가 돌발했을 때 정말 킬 스위치 같은 것들을 누가 누를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윤리적 기반 이런 것들에 대한 국제적인 어떤 합의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IEEE가 무지무지하게 열심히 이 부분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들 우리 법 체계에 구현하는 것도 저희가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한 20분 말씀드린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들은 저희가 현재 하고 있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던 것들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이런 것들을 받아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보시면 많은 나라들이 AI 국가 전략을 발표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AI R&D 전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AI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발전시킬 수 있는 지금 AI 인공지능 국가 전략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10월 중에 발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0월 중에 저희가 발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마지막 이제 정부 안에서 조율 단계에 있는데 이 인공지능 국가 전략이 만들어지게 되면 저희가 갖고 있는 자원이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이런 것들이 미국이나 중국하고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스마트해야 되고 또 더 역량을 결집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인공지능 전략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을 잘 결집해서 대한민국이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아까 그 AI 슈퍼파워 책에 보면 미래에는 미국과 중국밖에 없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거기 당당히 대한민국이 이름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